공덕포차와 언제나 함께하는 하이트진로 감사합니다. 어제 너무 과음해서 오늘은 제로를 마시고 있습니다. 마켓타니를 소개합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쇼핑몰로 마켓타니에서 알뜰 쇼핑하시면 수익금 일부가 한겨레 TV 제작에 사용이 됩니다. 2025년 12월 대한민국 식품 명인 식혜 부분 제96호로 선정된 서정욱 명인의 느린 식혜를 소개합니다. 왜 느린 식혜냐? 빨리 만들기 위해 인위적인 효소를 쓰지 않고 남들 10병 만들 시간에 딱 1병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화학 첨가물, 보존료 일절 없고요. 오직 전통 방식 그대로 순수한 맛을 담아 끝맛이 정말 개운합니다. 보존료 도움 없이 냉장 유통을 실현한 식혜는 느린 식혜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코스트코나 편의점 등에서 이미 만나보신 분 많으실 겁니다. 식혜뿐 아니라 수정과와 12국 미수, 미수는 미숫가루, 음료인데요. 이것도 함께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느린 식혜는 편하고 저렴하게 마켓타니에서 주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해 바로 주문 가능하고요. 주소창에 마켓타니 입력 후 검색해 주문하셔도 됩니다. 010-2885-3244로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와, 이거 우리 한겨레가 좀 잘 사나? 이렇게 컵이 많네요. 자, 일단 그냥 식혜를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미숫가루 음료를 미수라고 해요? 여기서 미수라고 이름을 붙였나 봐요. 느린 12국 미수. 이렇게. 아, 미수. 이름을 그렇게 했구나. 오, 이거 옛날에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식혜 그 맛이에요. 한겨레 얼마나 부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잔이 애매하네. 어디 뭐 숟가락에 따라 먹을 것도 아니고. 이야, 이걸 어떻게 마실 거예요? 이거요? 예. 그러니까 여기 뾰족해요. 이거 보이나? 네, 뾰족해가지고. 이쪽으로 땡기다 양쪽으로 쏟아지는데. 근데 이게 제로라는 거잖아요. 네. 설탕 안 넣고. 설탕 안 넣어도 되게 단맛이 많이 나네요. 그러니까요. 제로. 미수가 더 맞겠는데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네. 우리가 미숫가루를 가루로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숫가루를 타 먹는 거지. 그렇죠. 물에. 근데 이걸 그렇다고 여기다 미숫가루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가루를 먹는 게 아니니까. 이건 뭐- 타져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냥 미수라고 그러네요.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이 개발하신 분이 꽤 신경 써서 하신 것 같아요. 일리가 그러면 미수를 마셔보겠습니다. 저는 수정과. 와인잔 예쁘다 이거. 제품 소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잔에 너무 신경이 쓰이네. 우리 와인잔이 이렇게 있었으면서 왜 와인은 안 주시는 거죠? 그렇죠. 야, 미수 어때요? 생각보다 많이 안 다네요. 그래서 좋네요, 오히려. 저도 단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게 이건 수정과. 그러네. 뭐 흑백 요리사 같은데 지금. 자, 빨리 이렇게 묘사를 해보죠, 네, 맛을. 그 표현력이 좀 딸리네. 그러니까 먹는 그냥 마실 줄 알지. 이게 4개 다 맛있는데 저의 원픽은 오리지널 식혜, 느린 식혜. 오, 이거 진짜 맛있다. 그래요. 네. 저는 미수. 근데 식혜를 드실 때 밥알을 많이 드시는 편이에요? 전 밥알을 잘 좀, 먹어요. 네. 그걸 못 먹는 사람들이 있죠. 네. 못 먹는다기보다 안 먹는 거죠, 뭐. 근데 그것만 퍼먹는 사람도 있더라고. 혹시 본인? 아니요, 뭐안 좋으면 다. 아니, 안 그런 좋은 건 사람도 아니지. 있다길래. 안 좋은 건 아니지. 맞습니다. 그럼요. 그런 사람도 있다길래 혹시 본인인가 해서 여쭤봤어요. 아니, 송하영 선배 왜 안 드세요? 좀 이따 먹을게요. 알겠습니다. 마시는 거는 드셔도 될 텐데. 야, 진짜. 일관성. 한 1년 정도 하면은 익숙해질까요? 네, 장하용 기자님의 그 툭 끊어지는 이야기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다음 말을 기대하셨죠? 나중에 드신다는데 있잖아. 그리고 약간 딱 벽을 쳐. 그러니까. 다음에 할 말 없게 막. 푹 떨어지고. 네. 미수 알겠습니다. 이야기하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 미수 이야기를 하시고. 맛있네요. 어제 방송 보신 분은 술 많이 드신 거 알겠구나. 그렇죠? 네. 제법 많이 드셨나 보네요. 어제 많이 먹고 방송 끝나고 또 마셨습니다. 그 박원석 의원님 술 많이 하시나요? 박원석 의원님도 술 좋아하시고 어. 어제 이제 처음 공덕포차 나오신 김근식 교수님도 술을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거의 술이 취한 채 방송을 했고요. 그리고 방송 끝나고 또 본인은 다음날 방송이 없으시다면서 한잔 더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제일 건전한 팀이죠. 아, 굉장히 건전합니다. 저희 정도가 아니면 버티지겠습니까? 그 통상 아까 그 교수님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일 방송이 없으니 오늘 많이 마신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그렇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한 행태잖아. 그게 아, 저를 혼내세요. 예?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라면. 알겠습니다. 뭐 저도 어제 술 많이 마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저는 공독포차를 좋아하는 이유가 매일 술 마실 수 있어서입니다. 네. 네. 제가 볼 때는 공동포차 안 해도 마실 거예요. 아마. 합법적으로. 네. 네. 합법적으로 회사에서 일하면서 마실 수 있다. 야, 이건 나중에 이야기할 저희 이 정기조사 2주에 한 번씩 할 때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희는 지극히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네. 국정평가 좀 적게 나올까 봐 약간 불안하거든요. 이렇게. 이번에 좀 많이 좀 올랐어요. 올랐더라고요. 네, 올랐어요. 그러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다 좀 오르더라고요. 이따가 소개해 나중에 주실 거죠?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장보님이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KSOI 자료를 받아보도록 강요하셔가지고 제가 매번 받아보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2주에 한 번 왔더라고요. 가는 거예요. 2주에 한 번. 아, 저한테는 아주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쭉 축적이 되면 네. 이제 트렌드를 읽을 수 있으니까 네. 그게 아주 좋더라고요. 맞아요. 정례적으로 네, 쭉 하는 게 올라가면서. 여론조사 회사에서 비용 문제 때문에 쉽지 않으실 맞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이용자 입장에서는 매주 해주시면 아주 감사한데 그래서 그건 너무 타격이 클 이 테니까. 폭로를 하자면 네. 원래 올해 매주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 작년에 발표하면서 밑에 네. 2026년부터 매주 하겠다. 어.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슬쩍 지웠습니다. 아, 왜요? 예? 돈 때문에. 안타깝다. 네. 아, 제가 한국 갤럽을 많이 인용하게 되는데 그게 꼭 제가 거기를 좋아해서가 아니고 매주 하기 때문에. 아 맞아요. 그렇습니다. 또 전국 지표조사 2주일에 한 번 하죠. 근데 어쨌든 여론 형성이 굉장히 빨리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 맞습니다. 해주는 데가 있으면은 그 숫자 자체를 믿는 건 아닌데 네. 흐름을 볼 수 있거든요. 아,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조사들하고 같이 보는 게 좋더라고요. 비교해서 저희만 볼 건 아니고. KSOI가 좀 돈 잘 버셔서 매주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성껏 모실 겁니다. 누구한테 하시지? 송채경호의 공독포차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겨레 송채경화 기자고요. 수요일 공독포차를 책임지고 계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한용 한겨레 정치부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공독포차의 장고 장형철 KSOI 부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봐야 되겠네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쇄신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는 내일 발표한다고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긴급하게 먼저 발표한다 이러놓고서 이제 발표를 아침 10시에 했는데 일단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이 점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 자,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놓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사실은 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진 않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뭐 크게 좋은 반응은 안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오늘 일문일답을 안 한 것 같죠? 네. 일문일답하면 기자들이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절연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네. 보충 질문을 할 테니까 뭐 피해간 것 같은데 에이 정치인이 그러시면 안 되죠. 약간 비겁해 보이더라고요. 네. 아무튼 뭐 잘못됐다. 또 사과한다. 극복하고 미래로 가겠다. 네. 이런 얘기한 것 자체는 뭐 잘한 거라고 봅니다. 아쉬운 건 이제 시기적으로 좀 너무 늦어가지고 12월 3일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1월 1일자 신년사에 하든가 이번 주에 화수목금 언젠가 한다 하다가 이제 뭘 좀 이런 거 저런 걸 따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그 뭐 구형 내란 네. 우두머리 사건 재판 뭐 구형 뭐 이런 것도 좀 따진 것 같고 지금 그게 내일 모레죠? 9일.
네, 그렇게 예정돼 있죠. 네. 또 이제 민주당 안에 뭐 여러 가지 사건 뭐 우리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눈치를 보다가 이제 오늘이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전격적으로 오늘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건 뭐 민주당에서 뭐라고 그런 건 뭐 전혀 관심이 없고요. 네. 국민의힘 안에서 이제 뭐라고 하는지가 중요한데 이게 네. 좀 묘하더라고요.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박형준 부산시장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네. 이 추정건데 이거 미리 이 회견문을 좀 미리 보내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뭐 이른바 장동혁 대표하고 평소에 가까운 뭐 장해찬 네. 전 최고위원 이런 분들도 이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그렇군요. 했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 약간 좀 짜고 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잘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의외로 저는 저 조갑재 네. 닷컴의 조갑재 대표님 쓰신 걸 보고 약간 깜짝 뭐라고 놀랐는데 썼나요? 이 출력해 왔습니다. 네. 하도 세서 장동혁 대표의 쇄신안 이건 부정선거 음모론에 넘어간 2030 세대를 당원으로 대거 영입해서 당권을 강화하고 극우 노선을 견지하겠다는 거다. 지금도 극우화돼 있는데 이를 더 강화하면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되겠느냐 확실히 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강도 높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이제 연세도 꽤 많으신 분이고 원래 언론계 출신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에 대해서 굉장히 혹독하게 평가했던 분인데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도 만나고 그랬죠. 근데 이분이 또 굉장히 독특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보수의 혁신을 바라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미흡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제 사과를 하면서 쇄신안 여러 개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청년 중심 정당을 만들겠다. 요거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었던 것 같네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아침에 무슨 그 방송에 김준일 평론가가 네. 그 주식 이야기하면서 네. 늦었다고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제일 늦었다 뭐 이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거 들었습니다. 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너무 늦었다. 그리고 조갑재 그분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뭐 저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해석의 내용이 중요하진 않고 메신저가 이미 신뢰를 상실했다라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을 하든 장동혁 그 대표의 이야기가 고지고대로 들리지 않고 네. 타이밍도 놓쳤고 신뢰도도 잃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큰 파장을 주기가 되게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전통의 KSY에서 네. 예. 조사를 하셨군요. 예, 네. 그 5, 6일 날 네. 5일, 6일 해가지고 14차 정기 조사를 했었는데 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여러 가지 악재들이 사실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3.3%. 당 지지율이. 2주 전 조사에 비해서 3.8%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네. 뭐 좀 봐주신 거 아니에요? 공정하게 하신 거 맞죠? 저희 공정이 생명입니다. 그 지난번 얼마나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래. 국민의힘은 33%. 해서 그 1% 정도가 뭐 거의 그대로 떨어졌어요. 근데 네. 저 정도 상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은 잘해서 올라가는 것보다 상대가 못해가지고 반사 이익을 받는 경우들이 더 많은데 네. 민주당에 이 정도 좀 큰 충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안 나왔다라는 부분에 대한 장동혁 대표의 위기감이 좀 더 커졌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저는 오늘 나왔던 것 중에 그거 있잖아요. 뭐요?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18명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했습니다. 네. 이 내용이 있고 네네. 그다음에 통과되고 해제 표결 이후에 대통령에게 신속히 비상계엄 해제를 건의했습니다. 네. 저는 이거 진짜 얼굴 두껍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도 그렇고 그때 해제 표결할 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네. 한동훈 전 그렇죠. 대표잖아요. 그때 한동훈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같이 했었다가 지금 그 한동훈 대표를 어떤 식으로든지 공경에 처하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네. 야, 저는 좀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가 너무 입체적이어서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는 것도 뭐 사과 피치 못해서 했지만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었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폭으로 뒤로 물러선 상황에서 그것도 신뢰 없이 했기 때문에 이 파장이 별로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지가 별로 보이진 않는다. 네. 한동훈 전 대표 부분도 그런데요. 저도 이제 그 부분 듣고 좀 깜짝 놀랐는데 아니 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하라고 우원식 의장이 땅땅땅 해서 결의를 했잖아요. 네.
그 당연히 이제 해제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걸 건의한 거를 지금 자랑이라고. 자랑이라고 하는 걸 듣고 저도 굉장히 좀 특이하다. 그 당에 그리고 그 표결을 방해했다는 걸로 구속영장 청구됐다가 추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그게 안 돼가지고 막 박수 치고 뭐 이랬던 당이잖아요. 이거 너무 좀 뻔뻔하다 이런 생각은 국회 사실 듭니다. 본회의에서 그렇게 의결을 했는데 그러면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고 할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무슨 그러네요. 소리를 하는지 참. 제2의 계엄을 할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뭐 자랑할 게 워낙 없으니까 뭐 이렇게 이제 좀 찾은 것 같은데 참 좀 구차하죠. 네, 좀 맞습니다. 부끄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 우리 네. 소문난 잔치에 뭐 먹을 것 없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장동혁 대표한테 이제 그 중도 확산 뭐 당 쇄신을 요구한 사람들이 네. 이 요구를 할 때마다 해가 바뀌면 표현이 어떻게 돼 있냐면 파격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장동혁 대표 답변이에요. 이게 아마 근데 파격적인 변화라고 오늘 본인 거 스스로는 아무리 봐도 생각을 이거 했겠네요. 파격적 변화 아니고요. 그러니까 별게 없는 게 얼마나 큰 파격입니까? 지금 같은 근데 때. 이제 다만 네. 저는 이제 보수가 이런 식으로 망가지는 걸 원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냥 뭐 어쨌든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 이 실천이 더 중요하다. 오늘 오세훈 시장하고 박형준 부산시장 메시지도 거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 절연 또 사과 이런 메시지는 좋았고 앞으로 이제 이걸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당내 의원들 중에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12월 3일에 국회의원 25명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국민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과를 하고 나서 아예 모임을 하나 만들었다고요. 네. 무슨 대안 대안과 미래. 네. 여기 뭐 송석준, 권영진, 박정아, 이성원, 유영원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도 뭐 일단 평가하는 뭐 이런 걸 냈어요. 네. 근데 이거 말고 또 이제 한동훈 전 대표하고 좀 가까운 의원들 반응이 역시 네네. 특이하던데. 어떤가요? 뼈가 부러졌는데 빨간 약을 바르는 느낌이다. 네. 또 그 안고 없는 찐빵이다.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 세력, 윤호개인 세력하고의 관계 정리가 이게 핵심인데 그게 빠져 있다. 그래서 안고 없는 네. 찐빵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좀 굉장히 좀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인 것 같아요. 전 사실 내용 중에 약자와의 동행위원회를 함께하는 위원회로 그 확대하겠다라는 그게 있거든요. 네. 발표했던 것 중에 그 국민공감연대 뭐 이렇게 해서 뭐 세 가지 청년 네. 2030 있고 그다음에 뭐 그 네. 있지 않습니까? 그 2030 중에 있고 하나. 전문가 중심 네트워크 네. 정당 국민공감연대. 근데 약자와의 동행이 누구의 슬로건이었냐면 오세훈 시장입니다. 서울시장이죠. 근데 네. 그걸 뭐 확대한다라고는 하지만 그 표현 자체를 함께하는 위원회로 바꿨더라고요. 예, 딱 보면서 이 요소에 칼을 숨겨놓고 있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들고 그리고 연초에 어쨌든 오세훈 시장과 한번 부딪혔지 않습니까? 네. 그 위기감 때문에 이 발표를 하게는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입장의 변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런 몇 가지 징후들에서 발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모두 함께하는 이렇게 바꿨다는 거는 강자하고도 같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 사회 기득권 세력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는 게 아니다. 그런 이 얘기를 의미군요.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뭐 우리 그렇게 좌파 아니다. 그 오세훈 시장 뭐 그게 다가 아니고 우리는 그 모든 세력이다. 뭐 좀 안타깝죠. 모든 세력. 자, 모든 세력을 다 어루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그 뭐 모든 아무것도 아닌 거랑 세력이 똑같은 누구? 한동훈 전 겁니다. 대표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나 봅니다. 빼죠. 거기는 빼. 이게 그거 방식이 어떻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보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느 정도 그 정상적인 정당으로서 굴러가고 있는 데에서 스펙트럼을 넓힐 때는 내부에서 스펙트럼을 넓혀요. 네. 그러니까 내부에서 정책적인 이 폭들도 좀 넓히고 지금까지는 안 했던 방향을 채택하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너무나 공공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내부의 결속력을 다지면서 이를테면 개혁신당이나 이런 당하고의 역할 분담, 그래서 범보수를 정체성이 명확한 상황에서 외부로 확산해서 스펙트럼을 넓히겠다라는 그 방향을 저는 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연대를 하겠지만 국민의힘 자체의 정체성을 바꾸지 않을 거예요, 아마. 한동훈 전 대표 등 같이 갈 수 없는 세력들은 단호하게 잘라낼 거예요. 그래요. 그러고 나서 지방선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개혁신당조차도 확장을 위해서 진보 쪽으로 넘어오기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서 극우 세력으로 넘어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당이 역할 분담이 되면서 나중에 연대를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스펙트럼을 넓힌다라는 전략인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그 되지 전략은 않으면. 맞는 전략이라고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전략이지요. 네. 왜냐하면 네. 그 이 역할 분담이 서로 존중될 수 있거나 이 허용될 수 있는 선에서 해야지 연대가 되는데 네. 이쪽이 그렇게 가버리면 개혁신당이 연대할 수 연대할 수가 있습니까? 없다. 그리고 내부에서 그렇게 쳐내는데 연대의 진정성을 이해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쪼그라들어 버릴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은 뭐 구상은 그랬으나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장동혁 대표 혁신안에 대해서 네. 저 지금 이 시간까지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네. 이준석 네. 개혁신당 대표가 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거 왜 안 하는 거지? 뭔가 한마디 할 법한데 세상만사 모든 일에 코멘트하는 이준석 네. 대표인데 뭐가 좀 머릿속이 복잡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하나 특이한 게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페이스북 글 쓴 건 아니고 이렇게 네. 기자들 사이에 도는 글인데 네.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더라고요. 일단은. 네. 이게 의외로 한동훈 전 대표가 뭐 나름 그래도 좀 아량을 베푼 것 아닌가. 지금 아량을 베풀어야 될 사람은 장동혁 대표인데 뭐 좀 이상하다 싶은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도 뭐 일단 잘했다 그런데 좀 보자.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행동이 중요하다 이렇게 네. 평가를 했더라고요. 뭐 행동은 뭐 본인한테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뭐 보겠다고 그런 하는 거죠. 거죠. 뭐 윤리 결과를 지켜보겠다. 네. 자기 목을 치면은 용서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오늘로서 이제 뭐가 매듭이 지어진 게 아니에요. 앞으로 상황은 계속될 걸로 예상하는 게 네. 맞을 겁니다. 그리고 일단 눈에 띄는 게 당명을 바꾸겠다 이거거든요. 자, 국민의힘 뭐 물론 민주당도 당명을 많이 바꾸고 국민의힘도 계속 당명을 많이 바꿔왔는데 자, 앞으로 뭘로 추천해 주세요. 당명. 그 말씀드렸죠. 네. 정청래 대표하고 제가 같이 처음에 활동했던 단체 이름이 네. 2003년도에 네.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이었어요. 그래요? 실제 정치개혁, 그랬구나. 언론개혁, 국민통합, 네.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네. 뭐 세게 했었어요. 이름을 그때. 뺏기셨구나. 그래서 근데 그때는 뭐 저희가 뭐 저작권 감히 저쪽에서 그걸 쓸 거라는 생각도 못했으니까 그래서 네. 처음에 국민의힘으로 바꿨을 때 얼척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이름을 내려놓으신다니 그건 오늘 이야기했던 것 중에 당명 바꾼다는 게 유일하게 와,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국민의힘 당 이름 이건 웃자고 하는 이야기여야 될 거니까 뭐 네. 일편단심당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편단심? 윤을 버리지를 못해요. 우리는 윤과 함께 지고지순당 일편단심이다. 뭐 이런 지고지순. 예. 추천 좀 해주세요. 뭐 당명. 한 세 개쯤 추천할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세력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자유당 자유당. 이런 방법이 있고 또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좋아하니까 공화당 이런 공화당.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를 합치면 뭐가 되죠? 자민당. 자민당. 이렇게 그 됩니다. 자민당은 약간 자민련이 좀 떠오르긴 하네요. 그럼 그게 제일 어울리네. 제일 어울리죠. 마침 또 그 이웃 국가 또 자민당도 있고 그런 자민당. 셋 중에 하나 고르시면 좋지 않을까. 왠지 셋 중에 하나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 건 저만의 생각인가요? 나올 거예요 아마. 아, 사전에 또 협의를 좀 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당 이름 새로 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아요. 어렵죠. 그래서, 아주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올해 당명이 지적됐던 것 중에 하나가 한나라당? 한나라당. 그게 제일 오래 갔던 것 같아요. 근데 한나라당 기자들끼리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뭐라고 불렀나요? 당나라당. 당나라당. 그러니까 이 오합지졸이다 이런 의미로 그때 이제 야당이 되는 바람에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국민의힘도 이 기자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국민의 짐? 짐. 국짐당. 네. 국힘당도 아니고 국짐당. 그래서 이 당명 잘못 지으면 이제 야유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런 게 두고 뭔가 보시죠. 별칭을 만들기 어려운 방식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 전에 열린우리당은 여루당 그래가지고 여루당, 네. 제발 그렇게 좀 불러주지 마세요 그랬는데 어렵죠. 알겠습니다. 당명이. 뭐 어떻게 당명을 지을지 한번 장모님이 지켜보도록 하나 하겠습니다. 좀 장명을 그러니까 해주시면. 국민의힘 당명은 아이디어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당 아닌 당 뭐 이런 걸로 하든지. 지금 또 국민의힘은 그 윤리위 구성 때문에 또 지금 자중질환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윤리위원 7명이 임명이 됐는데 그러니까 사실 윤리위원은 비공개였는데 일단 한 언론사에서 공개를 해버렸고 물론 지금은 이제 삭제가 됐긴 했지만 어쨌든 공개가 되면서 비판이 굉장히 많이 일었고 그 중에서 3명이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뭐 이제 채워 넣는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위 이제 호선으로 본인들끼리 이제 위원장을
뽑았어요. 그게 바로 윤민우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인데 이분이 좀 문제가 많아요. 일단 방첩사 자문위원 활동을 했던 게 이제 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 중국이 국내에서 조직적인 댓글 활동을 벌인다 이런 주장을 했었던 분이고 그 다음에 오늘 나온 뉴스를 보니까 배우자도 방첩사 보안연구소에 채용이 됐었는데 그게 하필이면 2024년 12월 3일에 계엄이 선포가 됐는데 12월 2일 전날 채용이 됐고 계엄이 해제된 직후에 다시 또 그만뒀다. 이런 의혹이 나왔더라고요. 자, 이런 사람이 윤리위원장, 윤리위원들 그만두고 그다음에 면면도 문제들이 좀 많고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게 왜 이렇게 문제 많은 위원들 많이 선택하냐. 네. 근데 의지의 문제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네. 지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정신이라면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 그 당에서 윤리위원 그러니까 어떤 건을 제일 먼저 다루어야 되는지 잘 아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국민의힘에 애정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판에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들어와서 어떻게 결정을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그 상황에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비자발적인 유유상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선택을 하다 보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이외에는 누가 이름을 걸겠습니까,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민의힘이 저는 상황을 오히려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윤리위원 한두 명이 좀 보기에 색깔이 조금 옅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윤리위원회 결정이 달라지지 않거든요. 네. 대부분은 이렇게 당의 분위기들이 반영되는 거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논란이 있을 게 뻔한 사람들을 채워 넣는 거는 1년 만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지방선거 때 후보들 많이 못 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네, 그렇게까지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리위원도 못 구하는 마당에. 그러니까요. 윤리위원들 1차 구했는데 이제 원래 윤리위원들을 공개한 적은 없지만 기자들이 취재해서 이름을 쓴 적은 있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비공개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문화일보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해서 명단을 내는 공개되는 바람에 그중에서 나 그렇다면 나 안 하겠다 이렇게 몇 사람이 사퇴해서 지금 멤버가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고 또 어쨌든 이제 위원장을 하기로 한 뭐 호선했다고 하죠. 이분이 굉장히 좀 특이한 인물인데 네. 이 범죄학 석사하고 박사하고 네. 나중에 국내에서 서울대에서 또 국제정치학 박사를 받았어요. 그 우리 상식적으로 중앙윤리위원장이면 법률가가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네. 아니면 정치학 교수가 하거나 정당이니까 범죄학 석사 범죄를 박사, 집어내기 위해서. 누군가 이 범죄자를 처단하기 위한 위원장인가 보다.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고요. 특히 네. 이분이 아까 방첩사 얘기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인지전, 심리전 이 자문위원 그 분야의 자문위원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은 확인은 아니고 추정인데 네. 방첩사에서 이왕이면 우리 사령부에 좀 취업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나는 난 대학 교수니까 됐고 네. 대신 내 처를 좀 이랬던 것 아니냐라고 추정이 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아마 좀 나중에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할 때 아마 기자들 질문이 나올 겁니다. 네. 본인이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분의 이제 임무라고 할까 이게 결국 한동훈 전 대표를 어떻게 범죄학 범죄자로 만드느냐. 깔끔하게 처단하느냐. 그러니까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분도 무슨 돌로 쳐 죽인다 뭐 성경 말씀을 막 인용하고 해서 국민의힘 안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던데 네. 그 비슷한 장면이 여기서 또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저희 조사했던 것 중에 그 한동훈 전 대표 관련된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론조작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에 제재해야 된다는 당무감사위의 입장에 네. 공감하는 퍼센테이지가 43.1%입니다. 꽤 높네요. 높죠. 네. 그다음에 사실을 왜곡한 조작 감사로 신뢰할 수 없다는 한동훈 전 대표 입장 네. 이 24.4%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네. 국민의힘 지지층 근데 이게 당연히 조작이나 이런 게 더 높게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33.1%가 네.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에
공감한다라고 그래요?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게 또 많군요. 더 많은 건 아니죠. 네. 더 많은 건 아닌데 33%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에 대해서. 일반 국민보다는 한동훈 편을 드는 국민의힘 높죠. 지지자가 더 더 높죠. 많다는. 네. 그리고 보수층에서도 30.1%. 그러니까 세가 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물론 한동훈에 대한 지지라기보다 이런 당에 대한 거부감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그 사안에 대한 평가라든지.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름을 적시해서 공감도를 물었을 때 30% 이상이 나왔다라는 거는 네. 이게 간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갈등을 조절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 쪽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쪽에서 조작을 했다. 이 부분이 완전히 다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쪽에서 법적인 문제 제기를 하면 실제로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은 위험에 처할 가능성도 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앞으로 이제 논쟁을 벌이겠죠. 네. 어쨌든 이 윤미루 교수 위원장, 윤리위원장 이분이 2023년 네. 중국 당하고 국가기관에서 뭔가 국내 댓글 조작을 한다라고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길게 한 적이 있어요. 네. 벌써 한 2년 반 전이죠. 근데 묘한 게 이제 그 사회를 보는 사람이 저 IP 추적을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뭐 그거는 안 되고 IP 추적은 불가능하고 매우 합리적인 의심이다. IP 추적을 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증거는 없다. 진짜 의심스러운 분이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아니 증거는 없다고 IP 추적되는 게 아니다. 네. 그러나 내가 그 분야 전문가인데 나 같은 전문가가 볼 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댓글이 많다. 네. 그래서 그걸 어쩌라는 건지 그 진행을 하던 방송 진행자가 좀 황당해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여기서 이제 결국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가 열릴 텐데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물증이 없어도 매우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처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전문가 중심으로 정당으로 가겠다는 게 그 말인가 보네. 이런 전문가, 예. 이런 종류의 전문가. 데이터 없이 감으로 이렇게 감으로 뭔가 이렇게 합리적인 딱- 의심을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때도 그랬는데 이 부담은 장동혁 대표한테 100%다 돌아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국민의힘에 생각이 좀 있는 사람들은 한동훈 전 대표한테 조금 유감 표명 정도만 좀 해주라.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도 화합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냐. 그런데 양쪽 다 지금 그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것도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쇄신안을 발표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그거 발표하기 전에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어요.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왜 사퇴했을까요? 의도가 뭘까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그 저명한 그 조사기관이 KSY에서 네. 지난 2, 3일 날 네. 부산시장 여론조사를 했어요. 네. 부산시장 관련해 가지고. 네. 그러니까 다자구도에서 김도욱 의장이 10.6%가 나왔습니다. 근데 물론 전재수 장관이 제일 높게 나오고 그다음에 네. 박형준 시장이 나왔죠. 근데 네. 전재수 장관이 그래도 이쪽에서는 제일 유력한 민주당에서는 제일 유력한 후보니까 가상 대결을 둘둘 붙였어요. 네. 그러니까 박형준 시장하고 전재수 그 원할 때 전 장관? 32.3%가 나왔었어요. 네. 박형준 후보 네. 그러니까 지지요. 네. 김도읍 의장이 33.2%가 나왔습니다. 조금 높게 나왔 더 높게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거의 부산시장 후보로 박형준 시장이 거의 그러니까 완톱으로 있었는데 네. 그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시기와 맞물려 가지고 사퇴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또 KSY가 이거 또 정치에 관여하게 됐구나 이렇게. KSY 결과를 예. 보고 이겼다. 그만 좀 저희 걸 참고했으면 좋겠는데, 네 저는 그런 정치 네.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보이는 거고,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부산을 놓치면은 지방선거 그 완패거든요, 거의.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들을 판단했을 때 가능성이 있는 주자들이 빨리 몸을 풀고 가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고, 김도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한테 확인은 안 해봤지만 가능성이 열린다면 당연히 해봄직한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종합해서 저는 정치적으로 판단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본인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서 그런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이제 보세요? 장군님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분석을 네. 해주셨는데 네. 저는 그냥 품성론 네, 품성.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네. 저 김도읍 의원 개인적으로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의도에서 국회의원 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여야 간에도 다 이렇게 평가가 나와요. 이제 그걸 근거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분이 지난번 총선 때 나 도저히 이 너무 양극화가 심해서 네. 너무 싸움이 심해서 나는 이 도저히 정치 못하겠다 오. 하고 불출마하겠다고 하고 어디 여행을 떠나고 이랬었는데 네. 국민의힘에서 아니 당신 출마 안 하면 여기 그냥 민주당에 넘어간다 해서 잡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출마를 시켰어요.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에요. 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영남 지역 국민의힘 의원하고는 인품이 좀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산시장 선거 저는 안 나갈 걸로 봐요. 그래요? 이분은 그렇게 이중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도 국회의원을 약간 억지 춘향으로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또 특히 이제 장동혁 대표가 정책위의장 해달라고 할 때도 진짜 고민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도 일종의 약간 조건부였습니다. 우리 저 중도 확장 못하면 우리 당 다 죽는다 이렇게 해달라 했는데 몇 달 동안 기다려봐도 안 하니까 이제 못 견디고 지난 연말에 나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관둔 겁니다. 그래서 네. 이게 사실 작아 보이지만 이 장동혁 대표로서는 굉장히 이거 뼈아픈 일탈이에요. 이거 만회하기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겁니다. 이 김도우 의원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아니 뭐 기자들도 사실은 김도 의원을 꽤 좋아하는 편이었거든요. 굉장히 품성이 좋으시고 뭐 여러 가지. 기자분들이 장동혁 대표 옛날에 좋아했었다면서요. 예. 아 그러네요. 갑자기 예, 그 얘기 진짜로. 들으니까 할 예. 말이 없네요. 극찬을 하셔놓고. 알겠습니다. 얘기 안 한 걸로 하죠. 근데 이거는 진짜로 저는 상현 기자님하고 뭐 내기할 건 아니지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저는 국민의힘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산판에서 이길 수 있는 선수가 있다면 누구든지 출마시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김도우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한쪽으로 완전히 편향되어 있거나 너무 생각이 안 통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변에서 평이 괜찮다면 지역에서도 그리고 부산시 전체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 지역 내에서 너무 지역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그쪽 선거는 거의 김도우 의원이 좌지우지하는 판이거든요. 네. 국민의힘에서 그 카드를 쉽게 놓지는 못할 거기 때문에 이게 저는 그거는 이중적인 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이든 아니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이 저는 이게 중첩적으로 이렇게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총선 때 이제 끌려 들어온 것처럼 이번에도 네. 나갈 생각이 없었는데 당의 요청에 의해서 억지로 출마할 가능성 그것도 뭐 배제할 수는 없겠죠. 헬스와 이거 조사를 한 번 더 해서 좀 좋은 수치가 나오면 그러니까 정치라는 네. 게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네, 분야이기 예.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 못 합니다. 네, 예.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장동혁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 때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과감한 물갈이 공천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현재 광역단체장 중에 국민의힘 소속 사람들을 거의 다 날리고 사람을 새로 전략 공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뭐 실력이 돼야 되는데 네. 박형준 부산시장 날릴 수 있을까요? 어. 그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경선을 하게 되면 현역 프리미엄이라는 걸 그치. 넘어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모르겠어요. 진짜로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을 살리려면 자기 한 몸 버릴 각오하고 현역 단체장들을 막 날리고 이렇게 되면 뭐 지방선거에서 엄청난 격변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네. 뭐 전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장동혁 대표 실력이 그 정도는 안 되는 그렇게 거예요. 되면 현역들이 날아가든 대표가 날아가든 둘 중에 하나 날아가겠죠. 그렇게 되겠네요. 어떤 거든 국민의힘을 위해서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 쇄신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 이번에 이제 민주당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강선우 의원 지금 무소속이 됐죠. 탈당을 해서 강선우 의원 측에 이제 공천 헌금이 1억 원이 전달됐다. 그리고 그거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었다라고 지목된 전 사무국장 이 사람이 어제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15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강선우 의원의 주장은 이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반환하라고 지시를 했고 반환됐음을 확인을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 당사자, 사무국장 당사자 자기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강선우 의원이 본인이 받아놓고 뭐 보좌관한테 뒤집어 씌웠든지 아니면 보좌관이 본인이 받아놓고 자기는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든지 둘 중에 한 명이 거짓말인데 뭐가 진실일까요? 돌려줬는데 그 이후 장면을 보세요. 돌려줬는데 단수 공천을 줬잖아요. 네. 그럼 뻔한 거 아닌가요? 뻔한 거. 상식적으로. 네. 돌려- 받았다? 누군가 받은 거죠. 네. 그리고 그거를 만약에 이제 돌려줬다 그러면 어디 공천에
돈을 들고 왔다 갔다 하냐? 당신은 안 돼. 이렇게 중앙당에 보고까지 했으면은 당연히 탈락시키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뭐 다른 사람 없어요. 그냥 해주세요. 이거 누군가 받은 거죠. 네. 그 돈 지금 어디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네. 상당히 고강도 수사를 해야 될 겁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이라고 하셨는데 둘 다 거짓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뭐가 진실인가요? 그건 알 수 없죠. 이제 경찰이 이걸 수사를 해서 네. 경찰 명예를 위해서도 좀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만 한 며칠만 기다리면 아마 전모가 나오지 않을까 아 싶습니다. 그래요? 전 다른 건 모르겠는데 강선우 의원이 본인이 돈을 받고 그걸 보좌관한테 뒤집어 씌운다는 네.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왜냐하면 것 같다. 뭐 개별적으로 알고 이런 부분을 떠나가지고 네. 표현이 그렇지만 그 정도까지는 저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돈 문제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궁한 그런 상황은 물론 뭐 없다고 받고 있다고 안 받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것까지는 지나치게 좀 저는 억측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저는 강선우 의원의 이 건에 있어가지고의 가장 큰 잘못은 네. 초선 힘이 없다 이런 게 아니고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당의 국회의원이면 돈을 통해서 공천을 받으려고 시도했던 사람이 있다라면 당에서 제거를 해야죠. 네. 그리고 만약에 당이 그걸 은폐하고 그냥 단수 공천을 줬다. 공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기 위해서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붙었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으로서 정당인으로서의 의무를 해태했던 게 지금 사실은 제일 핵심이거든요. 네. 물론 경찰 조사에 따라서 이 부분이 달라지고 뭐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저는 아까 누가 받았다는 상 기자님의 추론도 있을 수 있고 저는 하나는 다시 돌려줬다 하더라도 준 사람이 내가 줬었고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었다는 걸 터뜨린다. 당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저는 이게 더 근거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돌려줬는데도 보좌관들이 만약에 지금 나는 안 받았다, 사무국장이 안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저는 법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뇌물죄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돌려줘도 받아가지고 일정 기간 있어버리면은 그거 자체가 사실은 그렇죠. 이게 죄가 네. 성립이 되는 거니까 돌려줬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렇게 이쪽 사무국장은 이야기를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네. 말씀대로 이런 문제들이 정말 짜증나는 게 뭐냐면 둘 중에 한 사람이 죽는 문제잖아요. 지금 네. 거의. 그리고 둘은 서로 신뢰를 전혀 못하는 사이예요. 그리고 지금은 주장과 말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뭔가 판단을 한다는 것도 되게 우습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찌됐든 저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 가장 명확한 것은 공천을 돈으로 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었고 네. 그리고 그 시도들이 관철되었다라는 이 자체가 그냥 제일 큰 악재인 맞습니다. 거죠. 네. 그 또 공천 흥분 관련해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연관이 좀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강선우 의원 건에 대해서 묵인했다는 의혹뿐만 아니라 본인도 스스로 이제 받았다 이런 의혹에 이제 휩싸여 있는데 일단 지난 5일에 뉴스토마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제명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탈당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당을 협박하는 거냐 막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이거 왜 탈당은 절대 안 한다. 이거 왜 이렇게 입장을 정했을까요? 저는 김병기 의원이 꼭 선입견을 가지는 건 아니고 국정원에 오래 있으셨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원내대표나 당 이렇게 하면서 이런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나 논란이 되었을 때의 상황을 누구보다 많이 경험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지금 봤을 때 이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예를 들어서 경찰 조사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나오지 않는 이상 네. 아무 문제가 법적으로 없다고 나온다 한들 정치적으로 너무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러나 저러나 저는 정치 참 더 하시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수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냐를 그냥 버티기로 지금 가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김병기 의원은 더 이상 이럴 게 없는데 네. 버티면은 당의 신뢰도만 떨어지는 겁니다. 아하, 이게.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측면에 있어서 결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그냥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당에 대한 신뢰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악재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당의 배지를 달았던 당의 어쨌든 덕을 본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은 결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간단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의원들이 압박은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 지방선거 때 김병기 의원하고 그 부인이 그 후보자들한테 몇 천만 원 단위 돈을 받았다가 몇 개월 있다 돌려주는 거, 뭐 그 사건도 있는 거죠. 네. 아까 이제 송채경화 기자가 그 부분은 얘기를 자세히 안 했는데 네. 뭐 다 알고 있는 네. 거니까요.
이제 용어 교정부터 좀 하고 싶어요. 네. 자꾸 공천헌금 그러는데 그런 말씀은 안 됩니다. 이건 그냥 공천 뇌물이에요. 공천 뇌물. 우리 헌금은 어디다 써요? 헌금은 교회에서 네. 하나님한테 바치는 돈을 헌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그리고 정치에서 공천헌금이란 말이 왜 나왔냐면 과거에 이제 영호남이 이렇게 갈라졌을 때 절대 유리한 지역은 당에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고 또 전국구 나중에 이제 비례대표가 네. 됐지만 거기서 상위 순번에 들어가면 당선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미안하잖아요, 본인도. 또 이제 정당이라는 게 특히 야당은 뭐 정치 자금이 항상 부족하니까 특별 당비 같은 거 내는 거. 그렇습니다. 예. 특별 당비나 공천 헌금을 받아서 네. 그때는 이제 정치자금법이 그렇게 강화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 돈으로 취약 지역 후보자들을 심지어 민주당 영남 쪽 후보자들은 후보 등록 비용, 선관위에 내야 되는 기타금도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그거 당에서 다 대주고 아하. 또 선거 비용도 대주고 제발 좀 출마 좀 해주라. 그야말로 헌금. 공천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런 용도로 쓴 게 공천 헌금입니다. 좋은 의미이네요. 그 굉장히 공천 헌금이.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네. 그냥 범죄예요. 네. 이거 어디 공천헌금 같은 그 한때 그 아름다운 정치권의 말을. 그 관행 여기다 헌금을 왜 붙이는 건지 이거 개인적으로 치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갖다 바쳤다 이런 느낌으로 헌금이라고 한 아니 건데. 헌금이라는 건 앞으로 쓰지 마세요. 이건 그냥 공천 공천 뇌물이라고 뇌물. 얘기하시면 공천 돼요. 뇌물. 이건 다시 할까요? 자막도 좀 바꿔주시고요. 이렇게까지 큰 실수를 한 건지는 몰랐습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다 우리 한겨레 신문 포함해서 이제 공천 헌금 네. 사건이라고 쓰고 있는데 네.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공천 뇌물이다. 엄청나게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치하고 돈하고 굉장히 옛날에 유권자 고무신 나고 막걸리를 매수했잖아요. 이승만 박정희 때까지. 그다음에 뭐 재벌들 키워주면서 박정희 전두환 때는 돈 받았잖아요. 막 몇십억씩 막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통치자금이라고 했습니다. 통치자금 갖고 이제 뭐 유권자 매수도 하고 네. 뭐 좀 정치자금도 나눠주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 통치자금이 없어진 게 김영삼 대통령 때 없어졌어요. 이분이 이제 대통령이 돼서 딱 청와대 들어갔더니 큰 방 하나가 통째로 금고더래요. 그래서 이거 뭐냐 그랬다. 이거 금고입니다. 이거 어디다 쓰는 거야? 이거 통치자금 보관하는 데입니다. 왜? 뭐 이제 본인도 야당 대표할 때 정치자금을 많이 받았으니까 네. 그래? 알았어요. 그럼 난 앞으로 정치자금 안 받을 테니까 나 김영삼 정권엔 통치자금 없다. 나 이거 철수해. 금고가 하도 커서 네. 뜯어내는데 사흘 이상이 걸렸대요. 기중기가 와서 그 철구수모를 그럼 다 그 돈은 뜯어내고. 어디로 간 거예요? 거기 이제 돈이 없었죠. 전두환 노태우가 가지고 나간 거죠. 아, 그 돈이 없었구나. 금고만 없어서 뜯었구나. 금고만 남아 있었던 거죠. 네. 어쨌든 그걸 실제로 뜯고 거기 그 공간을 본인 서재로 사용을 했습니다. 와, 서재로 쓸 만큼 큰 공간이었군요. 그렇게 큰 공간이었죠. 그래서 통치자금이 그때부터 없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선 자금도 일종의 관행이었죠. 대선이 워낙 큰 정권이니까. 근데 그게 없어진 거는 노무현, 이회창 두 분이 격돌했던 2002년 이후에 차떼기 사건 기억나시죠? 네. 그때 이회창 쪽만 다친 게 아니고 민주당 쪽 의원들도 정치인들도 여러 명 구속됐었어요. 10분의 1 이야기 하셔가지고 되게 그렇습니다. 공공한 상황이 되셨지 번호스러웠죠.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뭐 이상수, 이재정, 뭐 안희정 이런 분들이 감옥 갔다 왔거든요. 그 사건 이후에 우리나라도 대선 자금은 이제 없어진 겁니다. 재벌들이 대선 때 돈 이제 안 내요. 지금. 네. 그러고도 이제 남아 있는 게 공천헌금 정도였는데 그것도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정치관계법이 강화되면서 이제 없어진 겁니다. 없어지고. 그래서 최소한 2000년대 한 중반 이후에 누가 나 공천헌금 받았다 그 얘기는 나 뇌물 먹었어라고 범죄를 자백한 거예요. 그래서 네. 그 굉장히 이 사건은 좀 엄중하게 봐야 될 사안이고요. 네. 이걸 가지고 뭐 개인의 일탈이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휴먼 에러. 휴먼 에러라고 네. 그러네요. 조승래 사무총장은 개인의 개인의 일탈이라고 일탈. 그랬는데 네. 같은 얘기죠, 뭐. 그건 둘 다 잘못된 얘기예요. 지금 네. 뭔가 망가졌습니다. 이거 시스템의 이거, 문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대우 각성해야 됩니다. 뭐 어쨌든 12일에 윤리심판원에서 뭔가 이제 심사를 한다고 하니까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사실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공천 뇌물 의혹뿐만이 아니라 지금 부인이 동작 구의의 부의장 법인카드를 유용해가지고 이것도 지금 걸려 있는데 이게
쓴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쓴 거를 수사하는 경찰에서 서류를 받고 뭐 진술 코치까지 받고 그다음에 동작 뭐 경찰서장이랑 텔레그램으로 수십 차례 뭐 통화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이거는 수사 무마까지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 문제는 장관님이 전문가시니까 그래요? 여쭤보도록 왜 전문가지? 왜 전문가일까요? 제가 공적 헌금이라는 말을 썼다고? 근데 이 모르겠습니다. 팩트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사실 말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합리적으로 의심은 되죠. 전문가로서 전문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아까 예. 의심은 되는데 팩트가 네. 안 나온 상황이니까 이걸 가지고 자꾸 막 이렇게 평가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보면 되게 우스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한 가지 좀 이게 좀 비통한 것 두 가지가 뭐냐면은 네. 정말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 보좌관하고 정말 속내 이야기를 다 하셨더만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보좌관의 말을 따르자면 들어서는 안 되거나 공유해서는 안 되는 약간 법을 넘나드는 이야기들을 그 앞에서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CCTV 좀 가서 뭐 해달라고 예, 뭐 이런 그런 얘기까지 모든 다 하고. 부분들을 다 했던 사람이 지금 가장 큰 적이 돼 있잖아요. 네. 이게 관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결국 정치가 이게 얼마나 허망한 건가 이런 생각이 하나가 드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김건희 뭐 여사라고 하실 거죠. 김건희 이야기를 하면서 야, 이 와이프 부인의 이 횡포가 대한민국을 들어엎었다고 거리낌 없이 욕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실제로 너무 욕을 해도 마땅하고. 근데 이게 지금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야, 이 구태들 어떻게 청산해내지? 네. 예, 이런 부분들이 되게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아까 저는 이야기 들으면서 큰 계기가 있을 경우에 그게 우리나라는 또 도덕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들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한번 싹 엎어치면서.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분위기로 보면은 경찰과 협조를 해서 무마를 했다라는 것도 네. 아예 아니다라고 하기에는 참 의심스러운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 대표 시절에 사무부총장 네. 그래서 공천 실무를 맡겼는데 사실은 그 즈음에도 이거 김병기 의원은 뭐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가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거 뭐 지방선거 때 동작에서 좀 시끌시끌했었고 또 그 가족이 뭐 너무 막 보좌진들한테 구의원들하고 말도 좀 다. 심하게 네. 하고 구의원들 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때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근데 왜 그것도 이제 국정원 출신이고 공작 전문가고 이런 사람을 이재명 대표가 그 사무부총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걸 왜 쓰는 거지? 사람 잘못 본 거 아니야? 이렇게들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래도 이제 뭐 필요하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터지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별 변명의 여지가 없어. 괜히 그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뭐 관련 있는 건 아니야? 뭔가 좀 투서를 이수진 전 의원이 당에다가 네. 김현지 줬는데. 보좌관한테 줬는데 그게 왜 김병기 의원 손으로 들어갔지? 결국 그 이재명 대표가 지시해서 그리 그냥 준 거 넘겨준 거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부분도 경찰 수사하면서 아마 밝혀내야 될 겁니다. 정치적으로 좀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좀 이제 아쉬움이 굉장히 좀 있는 거고요. 네. 제가 이제 그제 그 민주당의 한 70대 한 중후반 중 굉장히 나이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 이제 원래 이제 재야 출신인데 민주당 의원 한 3선 4선 이렇게 하고 이제 은퇴하신 분들 계세요. 네. 이분들이 막 화가 나셔가지고 그분들은 아니 민주당이 옛날에 공천 헌금 뭐 그런 거는 이제 구조적으로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무슨 짓들이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 국회의원이 돼갖고 당을 이런 식으로 망가뜨리고 있냐라고 막 펄펄 뛰시더라고요. 그래. 네. 진짜 그럴 수 있겠구나.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대표,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좀 가혹할 정도로 철저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이거 안 그러면 당 전체로 불이 옮겨붙고 KSY에서 정확한 여론조사를 다다음 주에 하면 당 지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KSO의 조사 결과 보니까 이 공천 헌금 사태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안 미칠 것이냐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네. 정말
정말 방송을 위해서 필요한 조사는 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포차를 위해서 하신 거죠? 영향이 있을 것 58.1%. 꽤 높네요. 당연하죠. 사실은 네.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없을 것 33.8%뭐 이렇게 나오는데 네. 영향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말씀대로 2주 뒤에 조사 이런 거 한 2주 정도면 충분히 그게 여론에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때 나오는 그때까지의 당 지도부의 되게 이게 강한 조치들이 엄청나게 필요한 네.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휴먼 에러가 아니라 시스템의 에러다. 두 분 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것 같고 시스템은 이거를, 네. 항상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놔두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세상에 완벽한 시스템 없습니다. 또 휴먼 에러가 한 두세 차례 반복되면 이건 시스템이 망가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지금은 시스템 정비를 해야 될 텐데. 그래서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그 휴먼 에러라고 하는 건 이 문제 자체로 봐지는 게 아니라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될 부분들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스템이 아무리 제대로 갖춰져도 저도 이 부분이 일단 예외적 상황으로 발생했다라는 걸 강조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 네. 근데 제일 그 시스템적인 보완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정청래 대표지 않습니까? 네. 당원들이 이건 뭐냐면 외부에서 개입할 수 있는 그걸 원천적으로 차단하자는 게 당원들이 공천하자라는 네.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잘 이해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보완도 되고 네. 단호하게 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네. 본인이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 가지고는 상관이 없을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걱정이 정청래 대표가 생각보다 마음이 여린 분이에요. 네. 눈물도 많고. 굉장히 뜻밖이시죠? 네. 실제로 그래요. 전 뭐 옛날 초선 때부터 좀 보고 예, 그래서 예. 아는데 근데 제발 좀 부탁이니까 이거는 대한민국 정치하고 민주당을 살리기 위해서도 정청래 대표가 아주 독하게 마음 먹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일반 국민 중에 상당수는 그때 그 돈 혹시 이재명 대표한테 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실제로 아주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정청래 대표가 좀 독한 마음을 먹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하실 겁니다. KSY 이거 몇 명 뭐 이렇게 조사했는지 그렇죠. 자세한 내용 예.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5일에서 6일 양일간 통신 3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 활용해서 전국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ARS 자동 응답식으로 조사했던 내용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예.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잘 하시네요. 하도 많이 해가지고. 한국 사회 여론 연구소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늘 KSY라고 하잖아요. 날카로우시네요. 알겠습니다. 저 이거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번 사태는 공천 뇌물 말씀하신 대로 공천 뇌물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국민일보가 기사를 쓴 걸 보니까 최근 5년간 여야 서울시 기초의원 출마 희망자 30명을 조사를 했어요. 뭐 아마 거의 전수조사를 했을 텐데 그 중에 30명이 지방선거 전후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고액의 후원을 했다. 그리고 이렇게 후원한 사람들 절반 이상이 당선이 되거나 낙선되더라도 지역 공공기관장 자리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액 후원이라는 거는 합법적인 후원금입니다. 1년에 500만 원까지 네.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한 사람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1년, 그러니까 500만 원을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건 합법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것조차도 못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것도 사실은 합법적인 돈이지만 그 거액의 돈을 준다는 것 자체가 뭔가를 이제 받는다는 의미인 거니까 뭔가를 해줘야 된다는 의미일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난 그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동의하지 왜냐하면 않으시죠. 영수증을 끊어서 받았기 때문에 네. 그 돈은 어딘가 쓰고 중앙선관위에 또 보고를 해야 돼요. 어디다 썼다고 네, 네. 증빙을 첨부해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것까지 무슨 뭐 뇌물성이다 이렇게 보는 건 굉장히 무리한 일이고요. 네. 현실적으로 중앙당에서도 지원이 내려오지만 후보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합법적인 후원회를 통해서 받는 정치 자금을 갖고 선거를 치르는 겁니다. 네. 지금 지구당이 없어졌지만 시도당 이런 데 운영비도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문제 삼는 건 좀 과하다. 물론 어떤 사람이 쪼개기 자기 회사 직원들을 통해서 야 500만 원씩 해 그래서 뭐 몇 억을 줬다 이러면 이제 뇌물 사건이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공천을 유리한 번호로 받은 사람이 영수증 받고 합법적으로 500만 원 이내에서 정치자금을 줬다. 그것까지 문제 삼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법을 이제 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후원금은 받을 수 있지만 지방선거 후보자한테는 뭐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받으면 안 된다. 뭐 약간 이런 규정을 넣으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재단하기가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출마할 생각이 없다가 출마할 생각이 없을 때 후원을 했는데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출마를 못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법이 상식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생기면 이걸 덮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게 하면은
헌법적인 기본권까지 이게 침범 당할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품으로 나가야 되는 거고 당에서 시스템으로 이게 연결되는 다른 뒷이야기들이 없이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네. 제도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건 정말 이 중대한 문제인데 저는 사실 이 기사 보고 제일 궁금했던 거는 네네. 30명 중에 공천 못 받은 9명이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공천 못 됐는데도 받았다. 떨어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공천 받았는데 떨어진 그렇죠. 사람. 그러니까 네.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러면 9명 그분은 상 줘야 되나? 그러면은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문제가 생겨서 그걸 제도로 해서 하게 되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이게 좋은 생각으로 하더라도 더 좋은 기회와 양질의 자유들이 침범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저는 그거라고 대중추수주의라고 생각해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냥 확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상황에서 영합하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법은 진짜 입체적으로 다양한 측면들을 보고 장기적으로 그 법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게 될 상황까지 엄밀하게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합법적인 정치 후원금까지 우리가 규제할 수는 없다. 두 분 다 의견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케탄이 소개하고 마지막 이슈 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케탄이 쇼핑몰에서 대한민국 식품 명인 식혜 부문 제96호로 선정된 서정욱 명인의 느린 식혜를 준비했습니다. 빨리 만들기 위해 인위적인 효소를 쓰지 않고 화학 첨가물, 보존료도 일절 사용하지 않습니다. 수정과와 12곡 미수도 함께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느린 식혜는 편하고 저렴하게 마케타니에서 주문해보세요.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케타니를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이슈는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입니다. 자, 김병기 의원에 대한 의혹이 계속 보도되는 것과 비슷하게 이해훈 후보자에 대한 의혹도 정말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좌관 갑질, 땅 투기 의혹, 뭐 자녀 국회 인턴 특혜, 뭐 아빠랑 같이 논문에 이름 올렸다, 뭐 그다음에 재산이 뭐 5, 6년 만에 100억 원 가까이가 늘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 중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건 뭐라고 보십니까? 그게 정서적인 부분, 그 직장 갑질, 네. 그러니까 보좌진한테 폭언했던 그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묘한 게 요즘 그 여의도 대나무 네. 숲이라고 이제 블라인드 네. 그 보좌진들이 신분 인증을 해야 들어가서 글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게 참 묘한 지점인데, 그러니까 이해훈 후보자가 아무리 화가 나도 인턴한테 그렇게 폭언을 퍼붓은 거 뭐 100번 잘못한 일이고. 네. 의원들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기는 해요. 그런데 또 상당수 의원들은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쪽에 그런 사람이 좀 많아요. 네. 그전에 뭐 누구 조인트를 깐다고 해서 이 정강이를 걷어찬 그런 당직자 정강이를 걷어차는 네. 의원도 있고. 그래서 이게 청문회를 하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이거 문제 제기를 과연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이게 좀 자기들 재발이 좀 저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잘 모르겠다 싶고요. 다른 사안들은 말 그대로 청문회에서 좀 들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대부분의 문제, 재산 문제를 포함해서 이거 대부분 대통령실 사전 스크린에서 점검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 네. 이렇게 한 거고요. 직장 갑질 문제는 이거 구조적으로 우리가 사전 스크린 할 수 없었다라고 강우식 실장이 고백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청문회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참모들 중에서도 고액 자산가들 많아요.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많은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뭐 영종도 땅 투기 그러는데 네. 그게 참 뭐 그걸 뭐 제가 잘했다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웬 돈 욕심들이 그렇게 많은가 이렇게 싶기는 한데. 우리가 이를테면 뭐 삼성전자가 뭐 설비 투자를 새로 한대더라 이런 얘기를 경제 뉴스에서 보고 네. 가만히서 이 주가가 오를 수도 있겠네 해서 내가 가진 돈을 뭐 몇 억을 거기다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 그걸 투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건 아니죠. 사전에 불법적으로 네. 정보를 빼내서 뭘 했다. 이래야 이제 불법 투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좀 봐야 되는데 좀 묘한 지점이 청문회 아직 날짜 안 잡혔죠? 네. 청문회에서 이 국민의힘 의원들, 인사청문회 위원들, 그러니까 재경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하겠죠. 네. 그분들
전투력 네. 면면을 볼 때 이게 얼마나 과연 어. 낭만을 시킬 정도의 실력이 될 수 있을지. 위원들이 누구죠 지금? 아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뭐 아무튼 그래서 그건 하여튼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고요. 좀 열심히 하고 지금도 이게 사실은 이 국민의힘 출신 의원이 아니었다면 낙마했을 거라고 저도 봐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는 대부분의 의혹이 국민의힘에 있을 때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래서 네. 좀 일정 부분 좀 면피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게 양면이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통합형 인사 이거 자체는 잘한 겁니다. 네. 근데 그게 왜 하필 이해운 후보자냐? 아, 그건 좀 이상하다라는 이제 의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간 상쇄되는 부분도 있고 아직도 이제 뭐 섣불리 뭐 낙마한다 이렇게 예측하기 어렵고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된다. 네. 뭐가 제일 저희 문제죠? 조사에 따르면 아, 또 조사가 있나요? 모든 걸 다 조사하죠. 그렇죠. 네. 저희 방송용으로 한 건 아닌데 이해운 전 의원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한 것에 대해서 네. 반대한다 45.3, 예, 찬성한다 27.4. 그래요. 근데 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보면 찬성 여론이 48%로 높습니다. 예, 근데 반대가 24.5고요. 네. 잘 모르겠다가 27.5입니다. 아, 잘 모르겠다도 많네요. 50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합치면. 반대와 그 심리는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대통령께서 하시니까 이 정부에서 하니까 반대는 못 하겠는데 찜찜한 겁니다. 저는 그런 정서로 파악했어요. 그러니까 네. 진보층에서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위험 부담이 있는 인사를 하시는 저는 여전히 좀 납득이 안 되고 네. 그리고 꼭 하나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강훈식 실장님께서 그 후보를 추천하는 것도 도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전 도전이라는 표현이 여기에서는 진짜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왜요? 생각합니다. 인사입니다. 이게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이 추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임명이 될 수 있는 추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책임을 져야 되는 인사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알겠는데 자칫 인사라는 문제를 테스트하는 느낌으로 비추어지는 거는 전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문제인 거고 네. 만약에 인사청문회 이런 걸 통해서 낙마를 한다면 가장 큰 책임이 가장 큰 효과가 어쨌든 정부 쪽에 오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취지인지는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청문회 과정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시기에 맞게 좀 더 강조가 되는 이 나쁜 면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딱 갑질이 갑이지 않습니까? 지금. 네. 네. 그게 가장 게다가 문제가 민주당 쪽에서 갑질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갑질 그게 정서적으로 가장 힘들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게다가 저는 더 두려운 게 뭐냐면 국민의힘이 우리 당에 있을 때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당이 뒤집어 쓸 수 있으니까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도로 장기적이고 원대하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가장 지금 취약한 지점이 여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온갖 제보에서부터 똘똘 뭉쳐가지고 저는 다 쏟아부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낙마를 위해서 움직일 낙마를 것이다. 위해서 할 거면 얼마나 웃깁니까? 국민의힘에서 삼선했던 그 사람을 국민의힘에서 낙마시키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해운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해운 후보자는 이걸 통과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나 정부 지지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또 모질게 붙어야 될 겁니다. 아마 네. 청문회가 가관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방어하기가 또 쉽지는 않은 애매하죠. 상황이죠. 이게 네. 마음이 안 나서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예측하자면 임명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쉽지 않을 거다. 전 청문회가 간단치 않을 거며 그 전에 나오는 여러 가지들 때문에 지금보다 더 여론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좀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이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통합이라는 취지는 생각하시되 조금 결단을 해야 될 시기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지금 대통령이 결단하기 전에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론도 아니요. 있긴 한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럴 분은 아니세요. 그럴 사람이 아니다. 네. 원래 스타일 자체가 네. 뭐 저도 이제 꽤 오래 전부터 아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이게 저는 설사 이해운 후보자가 낙마를 하더라도 네. 이재명 대통령이 왜 국민의힘 전직 의원을 이렇게 파격적으로 뽑아서 그것도 이른바 국정 철학에 안 맞는 사람을 이렇게 썼는가 부분은 상당히 평가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주말에 뭐 정치 막전마코에다가 이제 그 얘기를
자세히 썼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사 또 신년 인사회 이런 데서 아주 구구절절히 얘기를 했습니다. 또 연말에 국무회의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해운 후보자 지명을 하니까 민주당 안에서 이제 막 비판 여론이 나오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좀 서운했던 모양이에요. 아니 네. 국민통합 인사하려면 물론 이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긴 그렇죠. 한데 예, 예. 근데 서운하니까 이제 아니 이 무지개를 얘기를 하겠다는 했죠. 거지 내가 잡탕을 하자는 게 아니지 않느냐. 또 이제 콘크리트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 뭐 야당인 저 안 만나고 이렇게 뭐 자기들만으로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때 잘 나가는 게 검찰 출신 또 충암고 충암고도 지금 몇 명이나 된다고 충암고를 다 썼습니까? 네. 또 그 전에 우리 저 이명박 전 대통령 때 기억나세요? 고소영 내각 네, 그래서 네, 뭐 네. 고대 소망교회. 소망교회 영남인가요? 네. 그런 거고 또 박근혜 대통령 때 뭐죠? 태평성대 그 성균관대 출신들을 막 그렇게 많이 쓰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좀 비판을 받았어요. 너무 그 코드 인사만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최근 다른 대통령들하고 생각을 해보면 이해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정도 파격적으로 국민통합형 인사를 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통합 의지는 저는 100% 진정성은 인정을 해주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다 썼더니 독자 중에 아니 당신 웬일로 이재명 대통령을 그렇게 아주 높이 평가했냐. 요즘 좋은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항의를 받을 정도로 아, 그래요? 저는 네. 그 부분은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자기들 진영에서만 사람 쓰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설사 이해훈 후보자가 낙마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그 국민통합 인사의 정신 그 부분은 여전히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아까 이게 여러 가지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팩트는 잘 모르니까 네. 그리고 특히나 뭐 이 경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이런 거 볼 때는 해명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느낌이 오잖아요. 네. 이렇게 거기 보면은 그 KSM 이렇게 원자력 그 관련돼서 네네네. 하는 업체 거기에 네. 대해서 어떻게 해명했냐면은 KSM이 어떤 업체와 어떤 거래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KSM이 그래도 수억의 주식을 가지고 있고 그 대표가 작은 아버지인가 그렇지 네. 않습니까? 가족 회사더라고요. 그 진짜 전혀 어떤 업체인지를 그리고 경제통이라는 분이 몰랐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의혹이 더 커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건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때 그건 밝히겠다. 정말 탈탈 털어낼 수 있는 거면은 왜 그걸 인사청문회까지 기다리지? 지금 이렇게 사안이 안 좋은데. 네. 그래서 갑질이나 이런 정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팩트를 가지고 또 이게 또 난관에 부딪힐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우려가 됩니다. 저는 상원영 기자님 말씀 100% 동의합니다. 그 통합 인사에 대한 통합 인사에 대해서. 거는 근데 동의하지만 이게 잘못 뽑으면 취지가 다 흐트러져 버리는 것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게 가장 우려가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보면 이제 후보자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하느냐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국면인 것 같고 사실은 청와대에서도 그거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할 만큼 했고 알아서 이제 통과해 나가시오 이건 것 같은데 자, 인사청문회 날짜 정해지고 그런 어떤 것도 방식으로 있고요. 네. 이제 청문회 민주당 의원들이 더 많거든요. 네. 의원들이 이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뭐 별로 방어하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낙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예. 그게 아니고 지금 정청래 대표가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아니 일단 넘어왔으면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 네. 또 어떤 의리를 강조하는 정청래 대표 스타일로 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적극 방어를 할 걸로 예상은 돼요. 근데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본인, 네. 당사자의 태도 하고 내용이겠죠. 그래서 저는 아직은 좀 이렇게 좀 유보적으로 보고 싶은 생각이 그래서 있습니다. 이게 낙마하면 제일 우려되는 게 또 명천 갈등 뭐 이런 거 할 거거든요. 민주당에서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정청래 대표가 도와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저는 정세균 대표는 최선을 다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찌됐건 간에 문제가 있든 어찌됐건 간에 대통령의 인사를 여당이 해야죠. 근데 나오는 상황이 안 좋으면 물론 본인이 결단하면 좋겠지만 깨놓고 말하면 저는 마이크 댔을 때 이해운 그 후보자는 정말 장관이 하시고 싶은 것 같더만요. 그러니까 이게 네. 사과의 톤앤 매너가 네.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성을 주지 못, 저만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못 하더라고요. 저렇게 되면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정서적으로 어떻게 가져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진짜로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청문회 때 좀
혼연일체로 저런 모습이 있구나라는 걸 갔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저는 민주당이 정책적인 내용들을 질의를 많이 해가지고 네. 국민이 보든 안 보든 누가 네. 보든 안 보든 언론에서 다루든 안 다루든 간에 지금 이해운 인사의 가장 큰 핵심은 본질적으로는 사실은 뭐냐면은 진짜 실력이 있냐예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을 정도의 실력이 되냐의 부분인데 아무데도 검증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정책 검증으로 오히려 포커스를 좀 맞춰가지고 가자. 좀 부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근데 정책 검증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재정, 적극 재정을 구현하겠다라고 어제 뭐 간담회에서 얘기했던데 그것도 사실은 크게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죠. 본인의 그렇지는 않아요. 철학을 바꾸느냐 마느냐의 아닙니다. 문제. 그게 좀 오해가 있는데 네. 우리가 보수 성향 경제학자들은 무조건 재정을 꽉 줘야 된다 이렇게 네. 얘기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재정을 왜 튼튼하게 해야 되느냐? 어려울 때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 박근혜 정부에서 그렇게 재정을 튼튼하게 좀 해놓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운 후보자도 그게 무조건 재정 풀면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네.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지금 마중물이 필요하다. 이럴 때는 쓰는 게 맞다. 그 나름대로 상당히 철학적인 배경이 있고 정책적인 노선의 기본 틀 안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그게 뭐 잘 안 맞는 것 같다. 이거는 그냥 우리 인상 비평일 수가 있어요. 그건 뭐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저는 서로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입장을 바꾼다 한들 네. 저는 그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재명 그렇습니다. 정부를 예. 지금 어제 알고 오늘 장관하겠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을 하겠다라는 말은 물론 들어가서 모질게 레드팀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지일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내가 들어가서 저 국정 철학에 동의하고 장관의 역할을 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림부 장관 그 전에 입장하고 달라졌다고 해서 처음에는 지탄을 받았지만 이 부처에서 이재명 정부 하에 부처에서 그 역할을 가장 잘 해내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책적 입장에 이게 변동은 공격의 지점들이 크게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이를테면 지금 김성식 전 의원이 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인가요? 네. 근데 그게 그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 김광두 교수라고요. 서강대 교수 출신 이분이 친박근혜 캠프에 있던 분인데 네. 그분을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뭐지? 그래서 당사자한테 물어봤어요. 거기 전혀 철학이 안 맞는데 문재인 정부에 왜 가십니까? 그랬더니 저를 보고 브레이크 역할을 해달래요. 그래서 네. 갑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뭐 정치적으로 국민의힘 사람을 데려다가 국민통합형 인사를 하겠다 이것도 있지만 또 그런 그 재정에 대해서 나름 보수적인 경제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을 딴 데도 아니고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쓰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어떤 기능적인 판단도 한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김성식 전 의원은 딱 그 역할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무슨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김성식 전 의원은 아마 그건 이런 면이 있을 겁니다라고 반대 의견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네. 대통령이 이제 용인술의 폭이 굉장히 넓은 측면이 있기 김성현 기자님 때문에 진짜로 이해운 후보자는 일을 잘 합니까? 이 부분이 사실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근데 네. 여든 야든 굉장히 경제 전문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인정을 하는 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장관들 중에 정치인 출신들 있죠. 네. 그분들 다 일 잘하나요? 일 못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행정부에서 일해본 경험 없어요. 그렇지만 정치인이기 그렇죠. 때문에 꽤들 맞습니다. 잘하세요. 네. 원래 장관이라는 게 그런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뭐 갑질이라든가 태도 이런 데서 이제 이해운 후보자가 낙마할 가능성은 있지만 네. 뭐 일 솜씨는 정치인 서울에서 삼선 국회의원을 했고 이런 사람이면은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일은 잘할 것이다. 제발, 오늘 이걸로 정리를 제발. 하는 건가요? 되면 낙마 안 하고 되면 낙마 안 하면 되면 일은 잘할 것이다. 일은 잘할 겁니다. 예. 사실은 뭐 그게 가장 중요하긴 맞아요. 한데 네. 국민 정서도 분명 있긴 하니까 그런 것도 뭐 이것저것 따져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공동포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동포차 매주 화수목 밤 9시에 방송하는 거 아시죠? 저희는 내일 밤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